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 김태일입니다. 먼저 오늘 도움 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욱 국립한국교통대 초빙교수,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아주 지역의 융화리 분들 많이 뽑히기를 바랍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20.5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다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아유, 빨리 하셨네요. 저도 오늘 사전투표 완료했습니다. 자, 김진욱 교수님. 지금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20.5% 역대 최고입니다.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 등 해서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돼서 네. 이 수치 이제 조금 더 올라갈 텐데, 자, 지금까지 수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건 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지방선거에서 지난 2018년도 그때 평균이 20.14, 근데 지금 현재 20.52, 6시 반부터 8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를 투표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의 숫자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8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체 투표 인구에 비하면 좀 그 소수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한 21% 가까이 되는 선에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지난 3구 대선 때 37%에 육박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네. 비교 대상을 2018년도와 비교해 보면 네. 여전히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차이가 별로 없고 사전 투표를 각 정당이 다 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이 다 같이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사전 투표율 그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이게 제 생각에는 생각한 것만큼은 또 안 나왔거든요. 아하. 왜냐면은 앞서서 이제 2018년 지방선거를 비교를 해주셨지만은 네. 저 이제 대선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대선이 제가 기억으로 거의 40%에 육박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다소 뭐 낮은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결국에는 얼만큼 많은 그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당선되는지와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선거 지형 자체가 국민의힘에 조금 유리하고 민주당에 좀 불리한 형국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민주당 그 지지자분 입장에서는 선뜻 투표에 안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미 결과를 예측했다라는 그럼요. 뜻이네요. 예, 이제 내 표가 사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뢰 투표장에 안 나가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까지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득표율도 이번에 이 선거 투표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투표율이 얼만큼 되느냐가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이 얼만큼 당선되느냐가 거의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지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아쉽습니다.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좀 높았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석 위원장이 지금 오늘 이제 8시까지 투표예요. 6시 반부터 이제 8시까지는 코로나 이제 확진자, 뭐 격리자 등등 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왜 저희가 지난 대선 때 이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런 건 없겠죠? 지난 대선 때는 이 투표소, 기표소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투표함에도 투표용지를 못 넣고 바구니에 심지어 투표용지를 맞아요. 모으고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이게 이제 부정선거 시비마저 일어나면서 대선 막판에 쟁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돌출적인 악재가 지난 대선에 네. 선거 관리 문제로 발생을 했던 거죠. 0.73%의 아주 박빙의 선거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면서 당시 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워낙 선관위가 그로 인해서 커다란 무리를 빚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리라고 예상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확진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때는 확진자 수가 워낙 많아서 맞았죠. 예. 상당한 혼란이 현장에서 야기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8만 4천 명 정도면 뭐 큰 이제 선거 관리에 투표 관리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는 뭐 무난하게 이 확진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오늘 확진자 등 해서 사전투표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부디 이번 지방선거에는 사전투표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아주 순조롭게 투표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지금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본투표까지 해서 과연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어쨌든 지금 사전투표 현재까지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자, 얼마나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지난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가 60%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대선 이후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투표에 좀 그 동의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수도권 40대 직장인 이런 젊은 세력이다 보니까 좀 가치를 지향하고 도덕적 우위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응답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한 55에서 60 사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 지역 그러니까 뭐 보궐선거가 있거나 뭐 이런 지역은 조금 더보다 높겠지만 전국적 평균은 지난 선거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지난 대선하고 연결해 보면 사전 투표의 어떤 그 호남 지역 이런 데서 좀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네네. 본 투표에서는 또 영남 지역이 높는 이런 현상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는 또 그렇게까지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에 보니까 또 가장 높은 지역이 또 전남이고 가장 낮은 지역이 또 대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원래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 좀 더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이거나 민주당 성향은 좀 사전투표하고 또 보수 쪽은 본투표에 했는데 그게 이제 부정선거 시비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에 박은석 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정선거 시비 때문에 대선에 영향도 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투표가 옛날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는 그렇게 사전에 오히려 본투표에 나올 사람이 좀 더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조금 4년 전보다 좀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김두수 총장님 예상대로 본투표까지 해서 투표율 60% 하회하면 어느 당한테 유리해요? 일단 투표율이 낮으면 집권당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상대적이니까요. 거기에서는 뭐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호남이나 영남 각각 그 지역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정당들은 투표율이 좀 낮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중요한 객전지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겠죠. 자, 그러면 예측 상당히 잘하시는 우리 장성철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게 투표율을 예측할 때 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사전에 해요. 그때 꼭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층에서 대략 한 12, 3%를 빼면 최종 투표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조사는 네. 71.5%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략 한 12, 3% 빼면 60이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대략 한 58% 정도? 그 정도 최종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이 지금 김두수 총장하고 똑같이 60% 하회하는데 그러면 결과도 집권당이 유리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야당의 지지층들이 대거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저렇게 투표율이 좀 낮다면 좀 민주당이 현재 지도부의 갈등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쟤네들 왜 이렇게 자꾸 싸울까? 이번에 투표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금 민주당에게 불리한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6월 1일 본투표까지 해서 투표율 얼마나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도 좀 자세히 알아보죠. 지방선거 전에 마지막 주말을 맞았습니다. 이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 여야 지도부 이 수도권에 총 집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요, 이 보궐선거 지역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죠. 인천 계양을로 여야 할 것 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그리고 약속드린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고 후원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어디선가 날아온 설세에게 계양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영선을 공천했습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오늘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네. 사전투표를 개항을 해서 했더라고요. 여기엔 어떤 전략이 있겠죠? 그럼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사전 투표를 개항 을해서 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윤영선 캠프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돼서 윤영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그만큼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개항 을의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뭔가 가슴이 졸이는 것은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인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지원 유세를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 가서 지금 지원 유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원 유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소 경합 지역이거나 내지는 우리가 취약 지역인 곳에 지도부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유력 정치인들이 가서 우리 후보를 알리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지원 유세의 개념인데 네네. 오히려 지원 유세를 가야 될 이재명 후보에게 지원 유세를 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지금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개항을 해서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좁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개항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실제로 유세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영선 후보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게 올라가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초조하겠죠. 대선 후보로서 개항을 해서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지도부가 나서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아마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서 개항을 해서 사시는 분들조차도 이재명 후보가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아마 제 생각에 막판까지도 윤영선 후보의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는 굉장히 지금 흥미가 생기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김진욱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개항을 해 총출동을 하고 제가 보니까는 지도부 전원이 뭐 한 지역 가서 합동 유세하기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김재섭 위원장은 이 부분이 좀 위기감을 반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떠세요? 뭐 일부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죠. 특히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그 자리매김을 해왔던 것이 좀 주요한 그 전략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방위 공세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와 상대 경쟁하는 윤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네. 저기 국민의힘의 전원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마크하고 공격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일단 개항에 묶어두기 위한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네네.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저기서 개항에서 승리했을 때 그 앞으로 대선이라든지 향후 정치 구도 전반에
큰 영향이 올 거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가장 총력으로 이재명 후보를 마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거기에 아쉽게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 문화 아니면 그 당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주고 엄호해주는 부분이 좀 약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초반에 굉장히 상승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세가 중간에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굉장히 집중된 공정에 의해서 무게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지역에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개항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좀 예측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가 박빙의 승리를 얻었을 때, 네. 박빙의 차이로 승리를 얻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과연 생각 것처럼 그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뭐 남아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선거 전략, 원래 처음 세웠던 선거 전략대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 지금 이제 중요하다고 보이고 다만 아쉽게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에 좀 잡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전체 선거를 판세를 주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 네. 국민의힘 입장, 민주당 입장 말고 제3에서 보는 입장에서 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자, 민주당에 봤을 때 인천 계양을은 조금 유리하니까 다른 지역을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사실 계양을 후보에 여러 가지 논란을 무릅쓰고 이재명 후보를 공천할 때는 당연히 계양을은 압승이 예상이 되고 네.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그런 지방선거의 흐름을 만들어서 불리한 선거 판세의 변화를 좀 주고자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시키면서 선거를 시작했는데 이게 예상과는 다르게 첫 여론조사에서 1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슷한 지금 이 작년의 보궐선거인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0% 넘는 차이로 초기 여론조사가 압도했던 거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의 첫 여론조사는 생각보다 격차가 별로 안 난다. 그때부터 저는 약간 약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선거 전략상의 실책은 너무 계양을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명분 없는 출마를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구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선을 치르는 것처럼 한 50여 명씩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거리 유세를 했는데 그 모양새가 계양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그 구설들도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오고 또 주민들하고 갈등을 겪는 모습도 보이고 그게 또 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일정하게 주지 않았나 싶고 지난주에 들어서 급격하게 지금 전략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유세를 벌이고 주민들하고 좀 더 밀착하는 이제 스킨십 형태의 유세를 가져가기 시작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외부로 지원 나가는 것도 이제 중단하고 오히려 당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를 지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이제 공표가 금지된 지 한 며칠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표 금지 이후에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어쨌든 거물급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후보 이재명에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계양 주민들이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명분 없는 선거라는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자칫하면 이재명 후보가 낙마하는 결과를 낳느냐. 이게 이제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막판 또 지도부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해야 될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그 갈등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당장의 계양 선거에 별다른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아서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리더십이 가장 강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인데 그렇죠. 왜 저런 당내 갈등에 대해서 방관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또 한편으로는 생길 수 있어요. 이래저래 이재명 후보는 설사 계양 그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만약 박빙의 승부를 벌인다면 이겨도 상처만 남는 영광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 내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장성철 교수님, 예. 박원석 의원이 이제 지적했던 뭐 이런 행보들 때문일까요? 이 여론조사 격차가 점점점 좁혀지더니 지금 이제 마지막 나온 여론조사 보면 오차 범위 내 접전까지 이제 좁혀졌어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조금 소위 데미지라고 하지 너무 클 것 같지 않아요?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향후의 파장이 어떻게 될지 신승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앞날에는 상당히 좀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다. 앞날이 좀 험난해질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를 기록한 것 자체가 그냥 박빙의 여론조사 나온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당선만 시켜주시면 바로 또 주요 당직에 임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키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좀 선거 컨셉을 잘못 잡았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한 명분 없는 출마에 대한 자업자득의 저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대통령이 될 뻔한 분, 대통령이 될 뻔해서 결국에는 약간 어렵게, 아깝게 좀 떨어진 분을 계양 주민들이 과연 선택하지 않을까? 안 뽑아줄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지역 선거에 나가서 진다라는 것 자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나타날 것 같은데 2010년도에 똑같은 일이 좀 벌어졌어요. 당시 송영길 의원이 네. 인천시장 나가려고 네. 중간에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네. 그래서 보궐선거가 2010년에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10년 동안 지역을 관리해왔던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이 지금 개항을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겨도 참 뭐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윤영선 후보가 이겨도 야 그래 이길 사람이 이긴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점 포인트는 바로 이 개항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김두수 총장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 믿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가 좀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그 각각의 이 유권자들이 좀 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40대를 중심으로 직장인이고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대선 이후에 신문, 방송, 언론 자체를 거의 안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네. 여론조사 전화 걸으려면 당연히 안 받습니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여론이 약간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선에서도 선거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10% 이상 앞선다고 했지만 결과는 0.73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선거의 객관에 의하면 일단 인지도 알아야 찍고 두 번째 호감도 좋아해야 찍고 그런데 투표장에 가서 찍어야 찍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투표장에 가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2010년에 예로 들어서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오세훈 후보가 15%에서 20% 앞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명숙 후보가 0.6% 그렇죠. 이런 격차가 붙은 적도 있고요. 또 오세훈 후보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2016년 그 종로 보궐선거에서 10% 이상 앞서 있었다가 최종적으로 정세균 후보한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거라는 거는 뭐 끝나야 끝난 거고 투표함을 열어서 개봉해봐야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충성도 높은 유권자가 나와서 투표해야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이런 건 약간 착시 또는 이렇게 약간의 착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은 지금 여론조사는 나한테 우호적인 여론은 별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예, 하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인천 계양을은 단순히 보궐선거 치르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아무래도 대선 주자를 했었던 대선의 후보를 했었던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일반 다른 그 한 명의 정치인이 그 지역에서 지역 재보궐선거로 경쟁을 하는 지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의미 부여가 크게 된 측면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그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을 경우엔 네.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심각한 리더십의 공백 내지는 새로운 인물, 대체 인물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들처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우리 당의 주요 그 인사들뿐만 아니라 당의 지지자들까지도 좀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항의 지역은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또 반대로요, 김재수 위원장님. 예. 한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인터뷰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 개항을 해서 승리해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협조할 거다. 국정운영 동력을 위해서 이 두 지역만큼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가요, 진짜로? 실제로 좀 그렇죠. 왜냐하면 개항을이 앞서서는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어떤 재보궐선거가 일어나는 한 지역구라기보다는 바로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경쟁을 벌였던 여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체제가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9일에 있던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핵심 조직들 내지는 당내 기반들이 사실상 지금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거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구심점은 이재명 후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게 됐을 때 당연히 야당은 이재명 후보로 조금 집결하고 원심력을 가지고 뭔가 구심점을 가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게 될 텐데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민주당은 덩치가 굉장히 크지만 갈피를 못 잡은 상태에서 좌충우돌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지금 여소야대 국면 속에 빠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 임기 초에 굉장히 센 드라이브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했을 때 민주당을 조금 더 우리가 협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저는 아마 판단이 서려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의 구심점이긴 하지만 이미 힘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구원투수로 등장한 분이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구원투수로 등장하고 뭔가 흥행 카드로 등장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흥행 카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는 상황보단 이미 힘이 많이 빠진 상태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해서 졌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랑 바로 직전까지 단일화를 해서 사실상 김동연 후보의 그 이면에는 그리고 김동연 후보 너머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른거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조차 만약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직전까지 경기도지사였는데 여기서 만약 김은혜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로 구심점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산산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 집무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국정 운영의 동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 공표 금지 기간 마지막 여론조사 대체로 보면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5차 범인의 접전을 이루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6월 1일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인천 개항을과 더불어서요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안성요 여러분 안희식사 후보 전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보다 더 나은 경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후보 그리고 이곳 고양시장 네, 자랑스러운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에게 박원석 의원님, 여기 역시 마지막 여론조사 보니까는 안개 속이에요. 아, 어떻게 될까요? 초박빙입니다. 정말 그 투표함을 다 개봉을 해봐야 양배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초접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선거가 전개가 되고 있고 선거 중반에
김은혜 후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또 중간층 이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우려 때문에 결국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거 막판 여론조사를 보면 강용석 후보가 보통 저런 구도가 되면 지지율이 막판 되면 빠지는데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전까지는 지지율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초반 지지율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김은혜 후보로서는 약간 좀 우려되는 대목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선거 구도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김은혜 후보한테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강력한 지원을 예상을 했으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출마함으로 인해서 그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구도상으로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인물론에 있어서 경기도 유권자들이 김은혜 후보보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김은혜 후보보다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인물론이 힘을 얻느냐 아니면 이 구도가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갈릴 것 같은데 지금 막판까지 여론조사 추이는 정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초박빙의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두수 총장님. 예전에 보면 왜 이 사전 투표율 높고 낮음에 따라서 뭐 어느 당이 유리하고 뭐 어느 당이 불리하고 막 이런 소위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갈수록 이 공식은 이제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 한 6월 1일까지는 이제 나흘 남았죠. 승패를 가릴 가장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네. 그 투표율을 가지고 유불리를 나누기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뭐랄까요? 이제 혼돈의 시대를 가서 그렇죠. 어느 쪽이 높다 이걸 말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선거에 대체로 뭐 인물 구도 그리고 이슈 그런데 이 인물 구도 이슈도 지금은 다 붙어 있어 가지고 뭔지 잘 모르게 이제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투표장에 갈 유권자 마음을 얻는 거인 것 같은 그건데 그것이 지금 민주당 쪽 지지 성향에는 민주당의 그 혁신하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이 변할 거라는 확신 이런 걸 좀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변화해서 2년 뒤 총선이나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시 여당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정치를 한다. 이런 쪽이 이제 갈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이 된 쪽의 입장에서 좀 더 절박하고 또 특히나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서 터전을 잡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배하면 전체 선거에서 뭐 다른 데를 이겨도 졌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후보가 과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기도민 입장에서 약간 미안한 마음 대통령 후보로서 뽑아주지 못한 그런 게 이제 초반에 있어서 좀 유리할 줄 알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선택을 인천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그 효과도 없어졌고 그래서 오로지 김동연 후보 개인의 경쟁력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뭐 개인의 경쟁력으로 정면 승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성철 교수는 이 남은 나흘 동안 여야가 가장 강조하고 가장 내세워야 되는 거 뭐라고 보세요? 그냥 각 후보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거 유세보다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수하지 않는 것. 각 정당의 지도부나 후보들이 막판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판세를 좀 뒤흔들 수 있다. 그리고 뭐 막말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서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시점에 그런 게 나오면 데미지가 상당히 크죠. 그럼요. 그거랑 또 하나의 문제는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보이는 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거 판세가 상당히 좋게 돌아가 우리가 많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좀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보이면 국민들께서는 또 바로 견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모습 보이는 것이 막판 사흘간의 선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딱 선거의 정성만 따르면 된다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자, 그러면 두 분께는 이 예상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승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어느 한 당이 전 지역을 싹쓸이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겼어라고 얘기를 내세울 수 있는 성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어라고 내세울 만한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7개의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중에 민주당이 14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8개에서 9개? 좀 뭐 과반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과반에서 호남권을 제외하고 충청권에서 의미 있는 지역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또는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최소 2곳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여론조사상의 수치상으로 보면은 호남 지역, 전북, 광주, 전남, 제주 정도 이렇게 정도가 좀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외에도 세종, 충남북 그리고 경기, 인천 또 요 정도까지 감안해 보면 지금 한 대체적으로 한 9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가져온다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는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 우리가 여당으로 치르는 첫 선거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려면 어떤 승패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서서 김진욱 교수님께서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광역의원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110명 중에 102명이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거든요. 보수 정당으로 당선이 된 분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8명밖에 안 된다. 압도적으로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광역의원 그 인구 그 구성 자체가 사실은 서울시를 넘어서 대다수의 광역의원 자체가 다 거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광역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가 채 안 된다는 소리인데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70%에서 80% 정도까지 저희의 어떤 의원 수를 확보하면 저는 그나마 우리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의 지금 구도하고 거의 완전 반대로 되는 그렇죠. 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막 90% 이상 압도적으로 또 가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가 또 깨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사실 민주주의 전반으로 보면 크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이 차지한다, 뺏어온다라고 하면 이번 선거 그럭저럭 잘 치렀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진욱 교수는 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9곳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려면 광역의원 이 기준으로 한 70에서 80%는 물갈이를 싹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 누가 이길까, 어느 당이 이길까 이 부분 많은 유권자들 아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자, 이제 사전 투표도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유세전 펼칠 날 한 사흘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6월 1일 날 열립니다. 자, 선거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거 선거 코앞에 두고 있는 당이 맞아? 라는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다수 의지 그리고 상식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를 두고 이제 저는 대중정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지금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정당이 팬덤 정당이라고 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앞으로 이제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이제 대중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거듭 사과를 드리고 이제 민주당을 바꾸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국민께서도 민주당을 좀 쳐다봐 주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고 있고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과와 쇄신 이게 논란이라고 이제 불러지는데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하고 오늘 갈등 보완을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있는지 그 얘기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오늘 만나서 뭔가 해결할 글쎄 그런 얘기는 제가 답을 안 하고 싶은데요.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 반성과
또 쇄신을 해왔습니다. 우리 당은 더 젊어지고 또 여성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이 혁신의 내용들을 더 강화해서 우리 당을 더 혁신적이고 젊은 정당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당의 모든 이 구성원이 힘을 합쳐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원 위원장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민주당 내 지도부 간 갈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혁신과 86그룹의 용태론을 주장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SNS를 통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에게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불과 5시간 후에는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욱 교수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의 지도부, 특히 공동 비대위원장 두 분께서 약간 생각이 다르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은 혁신이 먼저냐, 지방선거, 지선이 먼저냐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 시기에 혁신을 당연히 해야죠. 쇄신하고 반성해서 그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보호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것을 더 강조해서 지금 유권자들에게 마음을 더 모아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비대위원장께서는 약간 좀 시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 이런 두 비대위원장이 서로에게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당 전체의 선거 전략에도 좋지 않으니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했고 그 말씀을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과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한다. 그랬죠. 그리고 특히 마음을 상하셨을 윤호중 비대위원장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가 사실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몇 시간 이후에 또 불편한 마음을 SNS를 통해서 다시 드러내셨단 말이죠. 이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애정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지지자분들께 굉장히 좀 숭고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후보가 4,100여 명이 넘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지방선거 전체의 판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그 불안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 두 분이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네. 8월 전당대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쇄신이 먼저였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선거가 먼저였어야 되는지 어떤 쇄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잠시 멈춰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두 분이 좀 손잡고 국민 여러분들께 또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께 저희 믿고 우리 민주당 믿고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라는 지지를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요거 하나 좀 짚어보고 가고 싶어요. 박지원 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어쨌든 사과를 했고 그런데 한 5시간 후인가요? 다시 또 불편한 마음을 또 내비쳤고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자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딱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0대 후반 또 20대 후반 이렇게 해서 딱 30년의 한 세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따르는 정치를 하는 방식,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 이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나 이게 뭐 핵심 관계자든 또는 관계자의 전원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을 100% 반영하고 있기보다는 뭐 50%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 뉘앙스, 그러니까 이 박지원 위원장이 이야기한 민주당의 어떤 개혁 방향 5가지, 뭐 젊은 민주당, 그리고 뭔가 반성하는 민주당, 또 미래로 나아가고 뭐 이런 그 5가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핵심을 가열차게 하자, 그 약속을 담는 공동 유세문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또 상대가 들을 때는 박지원 위원장이 뭔가 그 핵심의 책임자를 자기를 요구하려고 한다라고 약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차이인데 이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 말도 아닌데 이 언론에는 거의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자라는 말은 그냥 절반은 사실일 수 있으나 절반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제 박 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에게 내가 비대위원장 이후에 핵심위원장을 요구하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지방선거 끝도 안 났는데 이제 이런 좀 너무 지나친, 너무 한 발 나아간 보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박지원 위원장이 5시간 만에 아주 개인적 감정이 담긴 듯하게 해서 차를 돌려간다. 이 공동유세문을 하려고 했는데 받지 않아서 이런 건 좀 제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책임감 있는 당 지도부라면 이게 바로 제가 앞에 말한 대로 30년 차에 지금 MZ세대의 이런 젊은 리더십과 50대 이상의 사람이 느끼는 차이라고 봅니다. 저만 해도 이게 좀 불편한데 또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선거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궁금해요. 박지원 위원장이 공동 이 유세문 같이 발표하자라고 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거부했잖아요. 이 공동 유세문 안에 어떤 내용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좀 있으세요? 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제시하고 있는 건 더 젊은 민주당, 그리고 우리 편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는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저 각각을 놓고 봤을 때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이 선거 시기에 우리 지지층을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되는 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느냐 하는 이 관점의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의 말이 사실 뭐 아무리 그 틀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양쪽 비대위원장님의 개인적 입장보다는 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후보들, 그리고 지금 아까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지금 저런 당의 모습을 보고 뭐하러 민주당을 지지하러 나가지? 이런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사전투표율이 아까 역대 최고는 기록했지만 대선 때보다 낮아진, 또 많이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걸로 지목되고 있다면 빨리 비대위원장님들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남은 3일 기간 동안 당이 총력적으로 6월 1일 지방선거 투표일에 지지자들을 단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시고 나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위원장님. 네. 이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발표한 이제 혁신안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지 안에 담긴 내용 다 맞는 말이고 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런데라고 붙는 게 왜 이 시점에 했냐, 지금이 이걸 발표할 타이밍이냐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의아함이 있죠. 있으세요? 저런 혁신안을 당에 제안하고 당내 토론을 벌이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일찍 하거나 아니면 선거 이후에 선거 평가까지를 담아서 하는 게 통상 이해가 되는 방식인데 예고도 없이 돌연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언적으로 혁신안을 던져놓고 당에서 이걸 수용해라. 말하자면 지금 이런 요구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내용에 진정성이 담겨 있고 그게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당내 개혁이라는 건 일정한 당내의 공감대와 또 그 개혁 그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과 이런 게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당장 86그룹 용태론만 하더라도 뭐 그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기간 중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왜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특별한 공감대도 없이 또 86 용태론이라는 게 모두 다 물러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기준 하에 누구는 물러나고 누구는 남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던지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당내에서 강했어요.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소 방식이 거칠고 미숙하다는 점을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뭐 그대로 봉합이 됐으면 모르는데 다시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를 보니까 전 과정이 좀 의아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 그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책임론이 거세게 일 텐데 이 책임론이 누구를 향하겠는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존 비대위 내에서 서로 책임이 있다. 이런 어떤 책임 공방마저도 선거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저녁 8시에 비대위원 간담회가 있다고 하는데 8시 반에 비대위원 회의가 있다고 그 하더라고요. 간담회에서 뭔가 좀 이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뭔가 절충점이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양상은 박지원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방식, 시점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너무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선을 긋고 또 개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하는 그런 모습도 그다지 그렇게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거 앞두고서 실은 정당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내부 분란이나 분열을 자초하는 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지금 뭐 민주당의 모습은 이 선거 승리의 공식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자, 지금 장성철 교수님. 네. 어쨌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글쎄요,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거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혁신안도 발표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 뭐 소위 쓴소리도 들었고 그러면서 또 사과도 했고 그런데 또 대치 국면이 됐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일까요? 글쎄요. 본인은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을 먼저 선도적으로 내가 바꾸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상 선거를 앞두고 저러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당내 지도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더욱더 확산되는 모습 보이는 것은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못했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이, 내용이, 주장이 정말 저는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을 갖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의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조정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어요. 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면은 좀 다독이고 자, 우리 선거를 위해서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윤호중, 박홍근 이 두 분의 방식과 표현은 쟤 싫어. 쟤는 우리 사람 아니야. 쟤 때문에 우리 선거 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밀어내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다면은 결코 지도부의 저러한 모습이 지방선거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저거는 선거를 망치겠다라고 결심한 정당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김재섭 위원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당을 다 떠나서요. 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 사태를 두고서 조금 전에 잠깐 표현이 나왔지만 정치 연륜이라는 단어가 부상을 해요. 자,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정치 연륜이 좀 짧아서 그렇지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거가 가장 큰 이유인가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연륜이 많으면 반드시 정치를 잘하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사례는 바로 직전에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네. 이준석 대표랑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캠프 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말 그대로 선대위직을 내려놓고 지방으로 가버리는 일도 있었고 네. 그것이 당내 내홍으로도 비춰졌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거 당내에서 아무리 대선 기간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아니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당의 내홍을 만들어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당원들도 생겼고 반면에 이 시국을 잘 넘어서 우리가 결국 대통령 후보에 이기자라고 당원들이 또 거기에서 합심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이 늘상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에 벌써 선거를 몇 번을 치렀습니까? 그렇죠. 당은 늘 선거를 직면하는 상황이거든요.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몇 개월 안에 계속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당연히 당을 수습해야지 내홍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쇄신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당 입장에서는 쇄신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쇄신할 기회가 없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치러지던 때에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또 대선을 치렀는데 거기서 또 패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세 차례에 걸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에는 쇄신의 기회가 없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쇄신할 수 있었고 지금보다 더 좋은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던 것이 사실 민주당 180석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선거 앞뒀으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만 어떻게 잘 넘어가 보자. 쇄신이라는 것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선거만 잘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국민에게 좋은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시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얘기가 정말 지금 시기에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성비위 의혹이 등장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박지원 위원장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신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전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인정해 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당장 선거만 넘어가 보자라는 태도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그 안 좋은 영향으로 갈 수가 있고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쇄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더 지지해 줄 수 있다. 이 점을 민주당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 선거 총괄하는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계속 사과도 하시고 또 586 용태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위원장님 이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예.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앞뒤 전후 맥락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지방선거 끝나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지금 제가 역할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죄송합니다. 됩니까? 박 비대위원장 역할은? 저는 사실 총괄선대위원장의 직책은 가지고 있는데 책임은 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부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알지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교수님, 지금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뭐 실질 내용도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물밑에서 어떻게 좀 조율을 이렇게 좀 해보려고 중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별 소득이 없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도가 만약에 맞다면 그만큼 아직까지 골이 엄청나게 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중재 역할을 얼만큼 하시고 계신지 그건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당의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두 공동 비대위원장이 반목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좋아 보일 리는 없을 거고요. 두 분에게 지금 국민과 또 지지자들을 위해서 당에서 빠르게 합심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달라. 아마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전달을 하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원근 원내대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쇄신, 이것에 대해서 쇄신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쇄신의 내용이 다 맞지만 그 쇄신을 받쳐줄 동력이 지방선거 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쇄신의 동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재섭 위원님께서
작년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쇄신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거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 체제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지난 민주당의 180석에 가까운 지금은 이제 168석으로 줄었습니다만 그 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하고 반대되는 이를테면 세금을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한다든지 또 부동산에 대해서 권익위가 부동산 12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법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권유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쇄신에 하는 노력을 해왔죠. 예. 그렇지만 그 쇄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면 지속적으로 쇄신을 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을 치르고 더 정확하게 대선의 어떤 상황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당의 쇄신을 치르기 직전에 이 지방선거라는 상황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당에서는 새로운 당의 진로를 설정하는 전당대회를 치룰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한 쇄신 논쟁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논쟁에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참여하면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 보면 지금 선거 코앞이고 지금 뭐 저희도 이 문제 갖고 지금 토론을 하지만 모든 언론들이 다 이 문제를 꺼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같이 봉합을 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할 것 같고 한데 당원 게시판 보면 윤호중, 박지원 손잡고 나가라 이런 비난글만 좀 쇄도하고 어떠세요, 좀? 이게 금방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한 5개월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그걸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왜 저렇게 할까? 저런 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뭐 발언인데 왜 저렇게 언론에 대고 계속 당내 어려움 뭐 이런 갈등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젊은 어떤 리더십 그리고 현재 그 정치권에서의 어떤 경륜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나 이런 당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들이 더 포용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방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아마 그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 모이면 저번에 그 4개월 전에 보여줬듯이 대화합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대로 뭐 갈등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보다 새로운 어떤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더 좋은 메시지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우리 김두수 전 총장 상당히 좀 밝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8시 반 민주당 비대위원회의가 열린다고 하죠.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갈등 상황이 비단 민주당 내부에서만 좀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갈등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제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사전 컨트롤 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제 윤종원
뭐 인사검증 업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나라의 인사검증을 잘하는 그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법무부에 두는 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성철 교수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출근 때 맨날 기자를 만나서 뭐 이런 한두 마디 이제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기자회견 중에 목소리도 제일 크고 액션도 크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설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의 진정성을 왜 안 믿어주냐.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중에 청와대였잖아요. 네. 핵심적인 부서였는데 나의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내 스스로 그런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는다. 그런 진정성 좀 믿어달라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미국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미국 방식이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담당을 하고요. 백악관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개시한 후에 네. 법무부 산하 FBI에서 1차 검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차 검증이 통과가 되면 다시 법률고문실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내린다. 그렇게 지금 미국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 같은 경우에는요.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수사 등 주요 업무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인데 네. 지금 청와대에 6개 정도의 비서관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상당히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적으로 예전에 많이 근무를 했던 사람들,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고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면 좀 비선 실세들이 우리나라의 인사검증을 좀 담당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또한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검증을 두는 것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점이 많이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해가지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넘겼어요. 그럼 야당이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른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사검증 이거 누가 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본인한테 공격이 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가장 신임을 하고 측근으로 생각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은 대통령을 향한 또 공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그렇게 썩 좋은 일 같진 않아요. 앞으로 이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잘 정착이 되고 부작용이 없이 잘 유지되긴 바라지만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장성철 교수 좀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하고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이제 대통령 비서실 안에 있는 이제 부서잖아요. 네. 근데 이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초헌법적인 기관이었거든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말 그대로 무소불위한 권력들을 누렸다고 비판받는 바로 이 직책들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이었는데 그 비서실의 민정수석실은 특히 더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민정수석실은 누가 통제하고 감시하느냐? 국회 운영위에서 감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원래 대통령 비서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 주 업무에 플러스된 대통령 비서실까지 감시하고 통제하고 비판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견제와 어떤 비판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식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로 옮겨가면서 이제는 법사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감시와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깜깜이었던 대통령 비서실이 이제는 국회의 감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면에서는 제도적으로 훨씬 진일보했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물론 지금 법무부가 과도하게 업무들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도 자체가 비서실에서 법무부 산하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민주주의 내에서도 저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과 수정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것이 법무부 산하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김두수 총장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민주당이 반발하는 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예. 여기 동의하시나요? 아니 문제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사실 검찰의 수직 계열화, 검찰 출신으로 완전히 다 채우는 건데 대통령부터 해서 비서실장부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임사검증까지를 다 검찰 출신들이 지금 하게 돼 버리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인사검증을 해서 청문회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수사해야 될 일이 생겼다. 의혹이 아주 정말 심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심사 검증했던 법무부 산하의 검찰이 그걸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다시 수사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동일체화돼 있으니까 이해상충 충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했던 추천을 자기가 다시 수사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 앞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 추천은 그 우리가 사법부의 그 수장인 그 헌법재판소장과 또 그 대법원장까지 추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법무부가 컨트롤한다면 이게 법무부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상권 분립하고도 충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미국식이라는 걸 완전히 이거는 대통령실이 권력 감시와 권력을 강해서 대통령이 뭘 안 한다는 말은 맞지만 저렇게 인사를 법무부 쪽 산하에 준다라고는 전혀 관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하고 이 정부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요. 또 새롭게 하나 불거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승희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말이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건망증이니 치매니 이따위 소리 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나가세요. 제가 치매 환자란 말은 안 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입니까? 누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저는 정부가 사과를 해야지 왜 제가 사과를 합니까? 김승희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해서 막말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유, 몰랐을 리가 없죠. 세상 사람 다 아는 이야기인 것이고 워낙 그 당시에 이 대통령 치매 발언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 막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식약처장으로 재직을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전문성으로서도 무능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짜 백수호 파동 때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호에 대해서 섭취에도 인체 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예. 무능한 식약처장으로 낙인이 찍혀 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이런 분을 보건복지의 수장으로 앉힐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정말 그 상상력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김진욱 교수님.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차라리 정호영 전 후보자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참 씁쓸한 얘기고요. 이번에 여성 장관 내정자를 3분이나 이렇게 추가로 한 것은 잘했다고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호영 전 내정자가
자진 사퇴를 한 것이 불과 지난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한 4-5세 만에 이분을 지명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금 말씀한 막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재테크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좀 전에 것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인사 검증에 대해서 얼만큼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한 1분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 험로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보면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 차례 낙마를 했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임명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근데 협치를 중시했다면 그 민주당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을 저렇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실질적인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분이 약사 출신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가 직면한 과제들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실은 좀 다른 전문성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그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 또 이번에 저 후보자도 그렇고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금 직면한 과제들을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전문성도 잘 맞지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아직 청문회 열리기 전이라서 뭐 개인의 자질과 신상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뭐 갭투자 논란도 있고 또 이해충돌 논란도 있고 청문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